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B&I 코리아라는 회사의 대표, 내셔널 디렉터를 맡고 있는 존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먼저 화면을 좀 띄워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웨비나는 상표 특허로 신사업을 보호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 웨비나는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B&I 코리아 웨비나 시리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사업가가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내 최대 소기업 비즈니스 공동체인 B&I 코리아가 자영업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대표분들을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뉴욕주 변호사로 변호사 활동을 뉴욕하고 도쿄에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알츠하이머라는 병 오진을 받고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인재 육성을 하는 코칭 일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10몇 년째 코칭과 인재 육성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B&I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기업 비즈니스 협업 공동체와 만나게 되어 지금 한국에서 B&I 코리아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 B&I에 대해서 어떤 단체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차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 웨비나가 B&I를 막 널리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B&I에 1,450명 정도의 훌륭한 중소기업 대표분들, 사업가분들께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희 단체, 저희 회사의 비전, 그리고 미션은 세상의 비즈니스 방법을 바꾼다입니다. 세상의 비즈니스 방법을 바꾼다이고, 지금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업의 변화가 있는 이 시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새로운 도전을 겪고 계시는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웨비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업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잘 안 되는 사업과 잘 되는 사업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러분들 사업이 어느 쪽에 속해 있으신가요? 특히 중소기업 쪽, 그 대기업이 아닌 바에는 상당 부분의 사업가분들께서 잘 안 되는 사업 쪽에 속해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코로나 시대 수혜받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이런 조건들을 갖춘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 AI, 자동화, 바이오텍 이런 것들 아주 고차원적인 기술을 우선 바탕으로 해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고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자본과 글로벌한 사업 영역을 갖고 있고 정보와 유통 채널이 있어야지 지금 즉각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의 현실에서 사업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부족한 개인과 소기업은 어떻게 변화에 대처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같이 찾아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책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은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컨텐츠에 저희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그래프인데요. 여러분이 어떤 구역에 있는지 한번 좀 보셨으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동료인 홍콩과 마카오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리더로 B&I의 리더로 활동하고 계시는 스탠리 컹 씨가 제공해 주신 건데요. 큰 변화가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큰 변화가 있으면 코로나19처럼 그러면 공포구역에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내 생존을 되게 위협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공포를 느끼면서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집착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이런 공포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리기도 하고 불평불만을 하기도 하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정폭력 같은 게 지금 급증했다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것은 현재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다 이 공포구역을 거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공포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공포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사람들이 그럼 여기에서 이 변화한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걸 탐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조금 더 차분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구역에 가서 이 새로운 시대에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 위한 방법을 찾아서 액션,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는 공포구역에 있으면서 이제 학습구역으로 좀 넘어가는 사람들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공포를 뛰어넘지 않으면 액션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봤으면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그거를 뛰어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what if라는 질문인데요. 이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좀 막연하고 힘든 상황을 뛰어넘었다. 이미 뛰어넘어서 2023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났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모든 게 다 잘 됐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돼서 우리가 잘 극복해서 아주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2023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서 그럼 그때 돌아봤을 때 2020년에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 관점으로 우리가 현재 있는 시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사업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 그리고 아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스피드와 유연성, 그리고 아주 작은 시장에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니치 시장의 서비스 능력, 그리고 함께 협업하는 협업 능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각각의 개성과 브랜드,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많은 사람들과 쌓아온 신뢰 관계, 그리고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큰 고비용 구조가 아니라 낮은 비용으로서 버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을 전달하는 B&I 코리아 어떤 조직인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I 코리아는요, 지금 현재 1,450명 정도의 소기업 200개 이상의 분야를 대표하고 있는 소기업의 아주 훌륭한 사업가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소기업 비즈니스 협업 조직이고요. 연 참가 인원이 7만 명 정도가 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기벌스 게인, 즉 주는 자가 얻는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국의 비즈니스 방법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손잡고 고위권 청소년들을 리더로 육성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큰 행사들을 저희가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연 7만 명 정도의 분들이 참가를 하고 계신데요. B&I는 조찬 모임 형태로 매주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협업의 팀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소개를 정기적으로 주고받고요. 그리고 서로가 협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시대 상황이라든가 필요한 사업 정보, 정부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알짜배기 정보 같은 것들도 서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가들 훈련, 그리고 서로에 대한 지지, 인정, 의미, 보람 같은 것도 느낄 수 있는 제가 속해 있긴 합니다만 정말 판타스틱한 조직입니다. 자, 그 세계적으로도 여기 도표도 나와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도 멤버가 27만 명 정도 되고요. 70개국 이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글로벌로 이제 비대면의 환경을 활용해서 글로벌로 진출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B&I라는 플랫폼, B&I라는 공동체가 여러분들한테 큰 힘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B&I 글로벌 전체에서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것은 대략 16조 7조 원,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미 1,500억 이상의 연간 비즈니스가 B&I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B&I 안에서 지금 요즘 영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미팅 잡기 어려우신데 B&I에서는 1년간 작년에 한 해만 42,354회의 미팅을 개인적으로 사업가들이 계속 가주셨고요. 그리고 연간 멤버들이 사업가로서의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17만 시간 정도 이수를 하셨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더전이라는 보육원 지원 활동도 해왔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였는데 대기업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 B&I의 소기업 공동체가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라고 이쪽에 보육원에 관계되어 계신 분들은 얘기하고 계신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B&I 코리아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은 저희가 거의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와 운영을 하면서 그런데 만약에 후원금을 지급하시게 되면 100% 이 친구들한테 쓰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상표 특허로 신사업을 보호하라라는 주제로 시작을 할 텐데요. 저희가 그냥 뭐 대략적인 컨텐츠만 살짝 맛보게 해주면서 실제 그 유료 서비스로 여러분들을 유도하려고 그런 의도로 제공하고 있는 웨비나가 아닙니다. 이 컨텐츠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굉장히 큰 돈을 아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쟁쟁한 변이사님 두 분을 모시고 이 컨텐츠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제가 매년 몇천 명의 사업가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상표 특허 문제를 허술히 했다가 몇 억을 손해를 보시고 사업이 망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몇 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새로운 상품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는 분들이라면 꼭 주의해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실 분은 김재형 올바른 특허 IP 앤 컨설팅 대표 변리사님이십니다. 김재형 변리사님 여기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하셨는데 변리사 활동하신 지가 벌써 10년이 훌쩍 넘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특히 좀 제 눈길을 끌었던 거는 국제 트리지 협회 레벨 3 인증 보유.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좀 굉장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사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소개를 해주실 건데요. 김재형 변리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올바른 특허 IPN 컨설팅의 김재형 변리사입니다. 지금 위너스 챕터에서 교육 코디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변리사업 한 지 16년 정도 됐고요. 앞에 개업하기 전에는 10년 정도 삼성이나 LG전자 같은 특허 업무를 담당했고요. 그리고 개업한 지 6년 됐고 지금의 중견기업의 중소기업들 특허 상표 디자인 소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인 엔딩께서 말씀하신 트리지 협회라는 것은 러시아에서 발급받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종 기술을 조합시켜서 새로운 기술적 솔루션을 발굴하는 어떤 방법론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레벨 1에서 레벨 5까지 있는데 4하고 5는 러시아 가서 따야 되는 거고 레벨 3가 이제 한국에서 딸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에 밑에 사진 두 개는 좀 특이한 사진인데 제가 좀 이거저거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 옛날에 지금은 폐지가 됐지만 KBS에서 일요일 아침 10시에 퀴즈 대한민국이라는 그 시사상식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가서 1등 한번 하고요. 또 뭐 1등끼리 모여서 왕중왕전에서 2등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이제 특허 업무 말고도 다양한 쪽에 공부하는 거나 도전하는 거 좋아하는 변리사라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변리사 일 자체가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지 이 변리사가 업무를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변리사라고 생각해봐도 되겠군요. 이게 무슨 계기로 여기 퀴즈 프로에 나가셨는지 궁금하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승재 상상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이십니다. 한승재 변리사님은요, 변리사님으로서 뭐 훌륭한 분이신데 멘사 코리아에서 뭔가 그 멘사 이걸 자격증이라고 합니까? 참 멘사 아무튼 그쪽에 얘기를 해주실 거고 무엇보다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거는 이분께서 대학원에서 프로그래밍하고 코딩을 전공을 하셨던 분이라 특히 그쪽 분야에 강점이 있는 변리사님이십니다. 변리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되면 되게 알아 상상특허법률사무소 한승재 변리사입니다.
저도 이제 김정근 변호사님이랑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대기업권 위주로 하다가 지금 개업한 이후로는 중소기업이나 개인들 이 특허를 담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특허를 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이나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존윤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예전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같은 거를 이제 직접 많이 해봐가지고 주로 이제 전자전기나 컴퓨터 쪽으로 이제 일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멘사 코리아라는 단체는 사실 자격증은 아니고 그냥 조금 IQ가 일정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들어가 있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민망한 자랑이긴 한데 제가 지금 머리가 조금 이제 좋아서 그래서 좀 이렇게 조금 어려운 기술들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도 그 기술을 되게 쉽게 이해해가지고 좀 특허 업무 보는데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자기 자랑을 굉장히 겸손하게 잘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구성인데요. 저희가 아주 그냥 흔하게 일어나는 사례들을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자주 나오는 보통 상표나 특허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10개 정도 뽑아서 변리사님들께서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표 특허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꼭 이거는 주의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10가지 정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례 1, 특허를 가볍게 본 사장님의 고통, 어떤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여러분이 절대로 겪으면 안 되는 고통인데요. 사례 1, 김정배 변호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페이지. 예, 이 사례는 제가 2012년도에 실제 대리를 했던 사람이다. 1번부터 보시면 이분이 자동차 액세서리를 새롭게 개발을 하셨어요. 좀 약간 구성을 살짝 바꿨는데 어쨌든 이분이 좀 괜찮다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특허를 받으라고 권유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좀 기업이 크지는 않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그리고 비용도 자기 생각보다는 좀 비싼 것 같아서 진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이게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엄청 열광하고 매출이 폭발해서 특히 온라인 마켓, 집마켓이나 옥션, 인터파크를 통해서 날개도 친 듯이 판매가 돼서 베스트셀링 아이템에도 등극을 합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자기 공장의 캐파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좀 원래 알고 있었던 동종업계 B회사에 외주 가공을 의뢰를 해요. 그리고 불량품이 없을 수 있도록 그 제작의 노하우를 다 전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B회사가 속된 말로 양아치였던 거예요. 그냥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A회사 특허 출원 안 했네? 라고 하고 특허 출원을 했는데 이게 또 등록이 됐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B회사가 이제 A회사가 만들어 놓은 마켓을 먹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A회사로 적반하장으로 특허 침해 경고장을 보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모든 온라인 마켓에 특허 침해 경고장을 보냅니다. 근데 온라인 마켓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 말씀드린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요. 왜냐면 온라인 마켓이 핸들링하는 아이템이 수만 개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거 핸들링 한다고 뭐 약간 A회사 도와주는 것처럼 되면 특허 침해죄 공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마켓에서는 그런 경고장이 오게 되면 침해 여부, 정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일단 제품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요. 판매 중단을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순식간에 한 달에 몇 억을 벌었던 그 제품이 매출 0이 돼요. 이분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마지막 결국은 어떻게 그 B라는 회사가 소송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자기 특허의 범위를 좀 바꾸는 바람에 결국은 어떻게 몇 년 만에 다 소명을 하고서 가까스로 재개를 했습니다만 이분이 결국 특허 한 4,500만 원 아끼겠다고 안 했다가 한 2, 3년 마음고생 많이 하시고 돈도 한 10억 넘게 날리셨죠.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건 참 안타까운 사례네요. 이런 사례들이 참 있어서는 안 되는데, 뭐, 양아치라고 얘기하셨지만, 참, 씁쓸합니다. 그죠? 자, 근데 이게, 꽤 자주 일어나는 패턴일 수 있다. 누군가 이거 개발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걸 자기 것인 양 특허를 또 따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2와 3은 한승재 변리사님이 소개해 주실 텐데요. 상표 선점 사례입니다. 변리사님? 네, 일단 상표는 이제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허랑 달리 그 제품이나 회사의 이름을 보호받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신 분들은 그냥 사업자 등록을 받아놓으면 그걸 이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상표 등록을 따로 받아야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소셜 커머스 사이트인 티몬인데요. 여기는 나름 큰 기업이니까 상표를 내긴 냈는데 조금 이제 늦게 내가지고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보시면 팀원이 이제 예전에 2010년 5월 10일에 자기들 사이트를 오픈하고 그래서 한 2주 정도 뒤에 5월 25일날 특허청에 티켓몬스터 그리고 팀원에 대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상표 브로커들이 이제 여기서 상표 브로커나 자기가 이제 상표를 쓸 생각은 없는데 이제 뭐 남들의 상표를 먼저 등록해놓고 그다음에 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 2주 사이에 상표 브로커들이 이 상표를 등록해서 팀원 쪽으로 이제 이 상표를 쓰지 마라. 상표를 쓰고 싶으면 자기들한테 돈을 일정 금액 이상 지불해라 이렇게 요청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팀원이 2010년 8월 16일 날 오른쪽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그 제3자의 상표 선점으로 자기들이 이제 티켓몬스터의 명칭과 캐릭터 사용을 중단하게 된다. 뭐 이런 글이 올라온 사례입니다. 요거는 나중에는 팀원 측에서 그쪽 상표 브로커한테 좀 돈을 좀 많이 주고 해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상표를 뺏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씁쓸한 사례인데요. 많이 있죠, 아주.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티켓몬스터 같은 경우에 미국에 있었던 재미교포 학생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에 카이스트 학생들하고 시작을 했던 사업이었는데 학생이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이걸 잘 몰라서 이런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소셜 커머스 사이트를 오픈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다음 사례 3번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연예인분 관련된 사례인데요. 여기서 제가 A랑 B로 이제 명시를 해놨지만, 이제 여기서 나온 A는 그 미스트롯에 나온 김우중 씨인데요. 이제 김우중 씨가 이제 TV 오디션 프로그램, 그러니까 미스트롯을 통해서 이제 좀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김우중 씨가 유명해지자 그 어떤 제3자가 김우중 씨의 팬카페를 생성해서 운영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김호중 씨는 자기 활동하면서 스바로티라는 예명을 계속 써가지고 김호중 씨 외에 이제 스바로티라는 예명도 되게 유명해졌는데요. 제3자가 이제 그걸 보고 나서 김호중 씨의 예명인 스바로티에 대해서 상표를 먼저 출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호중 씨가 그 뒤에 이제 자기의 예명인 스바로티를 상표를 출원했는데요. 이 상표라는 거는 이제 선출원주의라고 먼저 이제 상표를 출원한 사람이 이 상표를 가져가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김호중 씨가 자기의 예명이지만 제3자인 그 사람이 먼저 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제 우선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만 이제 그나마 이제 조금 이제 김호중 씨는 나름 이제 인지도를 꽤 많이 쌓았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특허청에 이제 주장할 말은 있어서 지금 현재 이제 분쟁 중인데요. 일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유명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냥 뺏기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업의 세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도 사업의 세계에 들어온 지 8년, 9년 이렇게 됐습니다만 뭔가 정글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원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신사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약육강식처럼 뭔가 기회가 있으면 뺏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대다수는 물론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특허 및 상표와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개 질문을 뽑아봤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특허는 신청하면, 1번 질문, 특허는 신청하면 다 특허 등록 주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제 특허를 신청하게 되면 특허청에서 그 이제 대상이 이제 특허가 될 만한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심사관의 그 심사 기준을 통과를 해야지 등록이 되는 거라서 전부 다 등록받는 건 아닙니다. 간단하게 어떤 기준인가요?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이제 기존 것들이랑 얼마나 차별점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기존 것이랑 차별점이 있어서 뭐 좀 더 좋아진 부분이 있다.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특허가 되냐 안 되냐가 어떤 변리사님한테 가서는 안 됐다가 다른 변리사님이 하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죠, 그죠? 네, 이제 변리사님들마다 이제 그 특허 명세서 내에 청구항이라는 걸 쓰는 게 좀 달라서 이제 변리사님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 등록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내 제품이 특허 등록을 받으면 무조건 나 혼자 쓸 수 있지 않나요? 이게 특허의 매력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원래 특허라는 게 자기가 특허 등록을 받게 되면 그 아이템에 대해서는 독점권을 행사할 수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권리가 맞습니다. 이건 원칙적인 건데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면 원천 특허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천 특허, 개량 특허. 그런데 이제 원천 특허가 있는 상태에서 남이 그걸 좀 개량해서 개량 특허를 받게 되면 그게 내가 개량 특허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원천 특허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개량 특허에 대한 특허가 있을지라도 원천 특허자한테 로열티를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럴 때 원천 특허자가 또 개량 특허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 또 그것도 침해가 돼요. 그래서 약간 원천 특허자와 개량 특허 간에 일종의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특허를 받았다고 100% 내가 무소불위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3번 가겠습니다. 특허 신청해서 등록받을 때까지 비용과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드나요? 일단은 이제 특허 신청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반 심사 기준으로는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고요. 우선 심사 기준으로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이제 사무소마다 이제 좀 차이가 있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일반 심사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 원대 중반 정도 될 거고, 우선 심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한 10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선 심사라는 거는 돈 좀 더 주고, 그 다음에 좀 더 빠르게 심사를 받는 그런 제도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입니다. 특허 신청 전에 제품이 공개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거를 예. 물어본 취지는 원래 특허라는 게 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이제 보호해 주는 건데 미리 세상에 다 알려줬는데 이거 보호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특허라는 게 원래 앞서 공개된 제품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면 특허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또 지역적 범위도 한국에서만 공개한 전 세계 공개 범위고요. 다만 이제 피치 못한 사정으로 예를 들어 논문 발표나 아니면 전시회에 일정이 촉박해서 특허를 내기도 전에 공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그런 억울한 점을 고려를 해서 한국 특허법에서는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그런 공개 행위를 피치 못할 사정을 했다 아니면 남이 나 몰래 공개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면 면책을 해줘요. 다만 그게 그 1년이란 기간을 줬기 때문에 공개하고 1년 후에 맞춰서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사이에 만약에 누가 비슷한 걸 출원을 했을 때 또 그것 때문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한승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표도 특허도 다 선출원주의,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에 공개가 되었으면 최대한 빨리 특허 출원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전에 티몬 사례처럼 이게 그 브로커가 악의적으로 미리 이렇게 알아보고 얘네가 이거 시작했네? 그럼 내가 해놓고 있다, 길목 지키고 있다, 알바끼 해가지고 돈 받아야지 해서 전문 용어로 삥 뜯는다고 하는데 그런 걸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연히 비슷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먼저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보호해야 된다는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5번 특허 시종신안의 차이점은 뭔가요? 그러네요. 진짜 시종신안이라고 얘기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법률성의 고도성이라는 걸 요구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특허가 좀 실용시장보다 기존에 있는 제품들에 비해서 좀 더 이제 많이 진보된 그런 걸 요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나 실용실험 갖고 나서의 차이점도 조금 있는데요. 특허가 실용실험보다 조금 더 기간도 더 등록될 수 있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기간도 좀 더 길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이를테면 이제 홍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금이나 정책 장을 받을 때 특허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정도의 차이인가요? 아주 조금 이렇게 좀 개량해서, 이거 좀, 괜찮은 아이디어다, 괜찮은 기술이다, 이런 거는 시종신안 정도까지 받는데, 더 나아가면 특허까지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차이인가요? 네,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면 뭐 특허 받는 게 제일 좋은데 특허 정도까지 갈 정도는 아니더라도 시중 시장 받으면은 그래도 좀 밖에 얘기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7번, 6번이군요. 국제 특허라고 하는데 국제 특허를 받으면 전 세계에 효과가 있나요? 이게 뭐 한국에서 뭔가 특허를 했는데 그 해외로 비즈니스 생각을 안 하다가 뒤늦게 미국이나 일본이나 주요 국가에서 특허를 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여러분 그 광고 같은 거 보시면 종종 뭐 국제 특허 획득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네, 아시겠지만 변호사도 국제 변호사라는 자격증 없지 않습니까? 미국 그쵸. 변호사. 제가 그리고 국제 이제 변호사라고 하면은 그건 사기죠. 그렇죠.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라이센스라는 게요. 개별 국가별로 관할을 해요. 다만 국제 특허 출원은 있습니다. 신청.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 한국 특허 출원을 한 다음에 1년 이내에 보통은 미국으로 가든 유럽 가든 하게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개별국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에 그 중간다리로서 PCT 출원이라고 그 국제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임시적으로 1년 안에 해놓으면 각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그 교두보나 어떤 발 걸치는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제 특허를 받으면 전 세계적으로 내가 무소불위의 독점권을 가진다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국제 특허 출원, 그러니까 징검다리, 임시적인 어떤 그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이제 국제 특허를 출원을 한 다음에 1년 안에 각 국가에서 등록을 또 따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이게 한국 출원하고 그리고 1년 이내 국제 출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보통 1년 6개월 후에 미국 가든 중국 가든 유럽을 가든 그렇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조금 이따 또 다시 나올 수도 있는데요. 한국에서 특허를 받더라도 특허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3년, 4년, 5년 있다가 나중에 외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알고 변리사님들한테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한국에서 특허를 받았는데 해외에 특허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늦어서 특허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특허권도 매매할 수 있나요? 양수양도. 이게 재산권이 있냐 얘기죠. 네, 물론이죠. 특허도 그냥 일반 재산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매매, 양도, 양수도 다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특허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남들한테 출시하게 해주면서 로열티 받는 그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 특허로 돈 버는 사람들이 좀 있나요? 이제 양수양도 하고 좀 라이선싱 받고 그래서. 네, 보통 이제 매매해서 그냥 그 수익을 얻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뭐 기업 같은 데서는 그냥 로열티 받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최근에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테라노스인가요? 여기 피 한 방울 가지고 모든 걸 검사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지금 뭐 부도가 나고 뭐 난리가 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결정적으로 큰 장애를 겪었던 게 그 회사의 창업자를 잘 알고 있었던 그 친구, 잘 알고 있었던 집에 분이 의사셨는데 이런 거 특허를 심심찮게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특허를 이제 라이센싱이라고 하나요? 사용권을 빌려주고 돈 버는 사람이었는데 이 옆집 딸내미가 이런 회사를 차렸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얘네한테 꼭 필요한 기술이 뭘까?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특허를 내놔가지고 나중에 이 옆집 딸내미 목을 조르는 굉장히 요즘 세상에 양아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책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고. 자, 8번. 등록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예, 이 등록 아까 그 한승희 변호사님께서 특허 등록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상표하고 디자인도 있거든요. 상표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심사를 하게 되면 한 8, 9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거를 우선 심사로 땡기면 한 3개월까지 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일반 심사를 하게 되면 9에서 10개월 정도, 그리고 우선 심사를 하게 되면 뭐 한 1개월, 2개월 그렇게까지 땡길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등록까지는 일단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네, 주시면 이게 되겠습니다. 보통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바로 등록이 나오는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특허라는 게 그 등기부 등본이나 무슨 주민등록 등본 띄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시간도 걸리고 준비하는데 이런저런 서류라든가 작업 같은 게 많이 필요하고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이미 사용 중인 제품, 회사의 이름이 등록 가능한가요? 이거는 본인이 이미 사용 중인 제품, 본인의 회사의 제품이나 회사의 이름을 말하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네, 요거는 가능합니다. 제 특허는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자기가 먼저 공개했으면 이제 그 공개 사실 때문에 자기가 거절 맞는 경우도 있는데 상표는 그것과 달리 자기가 실시 중이라도 그 가능합니다. 다만 자기가 실시 중일 때 상표 브로커들이 이제 좀 먼저 출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기가 사용 중이라면 빨리빨리 등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그 프랜차이즈 같은 거 하시려는 분들이 막상 자기가 쓰고 있었던 그 가게명을 프랜차이즈 너무 잘 돼가지고 프랜차이즈 하려고 봤더니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서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네, 프랜차이즈가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좀 이제 되게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진짜 몇 억, 몇십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그런 운영하시다가 프랜차이즈라든가 다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과 비슷하게 혹시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다른 사람의 제품이나 다른 사람의 회사명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까 전에 그런 브로커처럼 악의적인 경우가 말고 그냥 나는 나대로 사업하고 싶은데 저게 되게 마음에 들어서 등록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예, 이것도 사실 브로커들은 이제 알고서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모르고서 이제 신청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브로커들도 이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선의로 이렇게 모르고서 등록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원래부터 사용하던 상호명인데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다른 사람이 쓰고 있으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했으니까 이거 쓰지 말아라 라고 경고장을 받았을 건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팀원 사례와 비슷한 건데 내가 지금 내 상호로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브로커 같은 데한테 걸려가지고 경고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상표법이든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미 제품 만들고서 쓰고 있는데 특허 받았다고 경고장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상표법이든 특허법이든 그 먼저 사용하는 권리에 대해서 선사용권이라는 걸 인정해줘요. 다만 그 선사용권이라는 게요. 뭐 경고장 날라오고 내가 대응 어떤 그 회신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대부분 경고장을 보내온다는 건 소송까지 가겠다는 의미예요. 결국은 내가 이미 선행하는 선사용권이 있다라는 얘기는 법원 가서 결국은 판정이 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내가 사용하던 상호명이 있어서 내가 사용할 권리는 있지만 그 면책이 되지만 그런 면책이라는 것도 법적 분쟁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할 거라면 바로 상표 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누가 못 끼어들게 노력을 하셔야 되죠. 이게 법에서 인정해주는 여러 가지 뭐 면책 조항이나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문구만 그러지 실제 그게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돈과 시간과 노력과 고통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런 경고장을 받으면 이게 네. 뭐 직업에 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변호사한테 상담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변리사한테 상담을 해야 됩니까? 보통 이제 뭐 변호사분들 같은 경우는 상표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상표 같은 경우 변리사 되고 변호사 상관없는데 특허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변리사 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제품의 영역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피부과, 외과 뭐 여러 가지 과가 있지 않습니까? 변리사도 기계 전문 변리사, 전자 전문 변리사, 뭐 생명공학 전문 변리사, 화학 전문 변리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기계하고 기계가 메인인데 저한테 바이오를 가져오면 제가 봐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바이오 변리사 소개시켜 드리죠. 그렇군요. 네. 이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 도용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경고를 받거나 이런 분들도 있다고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그 그 법무법인, 로펌 중에서 이런 수입을 위해서 사람 스텝을 두고 그거를 막 추적해서 그냥 몇백 명, 몇천 명한테 이거 침해했으니까 돈 내라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업무 영역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경우에
바로 그 전문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 써서 연락해가지고, 아니, 왜 이러세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상표에 대한 경고장 이런 건 어떻습니까? 상표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런 일종의 기획소송 같은 건데요. 기획소송이 약간 초보적인 단계인데, 걔들이 원하는 건 경고장을 한두 명한테 수백 명한테 보내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침해가 아닌데라는 객관적인 증거나 주장을 가지고 덤비는 애들은 더 이상 안 싸워요. 그냥 경고장 받고 쪽대문로 쫄아가지고 네, 위축돼가지고 돈 싸들고 와서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경고장이라는 게그 문구를 보면 되게 무시무시해요. 뭐 징역 7년에 1억이고 뭐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경고장에 쓰는 일반적인 문구예요. 그냥 그 보험 약관처럼 그런 문구니까 그런 거에 위축받을 건 없고 권리하고 뭐 이런 것들 그 가끔가다 이제 그 경고장에도 하자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자 있는 권리. 뭐 상표에서 좀 이따 이제 그 한승재 변호사님이 상품 얘기하실 건데 전혀 다른 지정 상품 해놓고 경고장 보내는 경우가 있고 비유사인데 경고장 보내는 경우가 있고 침해도 아닌데 경고장이 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은 제가 해보니까 경고장이 오게 되면 일단 절반 이상은 대응만 잘 해줘도 좀 뭐랄까 필터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경고장에 뭐 일주일 이내 답변해달라 15일 이내 답변해달라 보통 일주일을 잡아요.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아, 그거는 뭐 강제 규정도 아니니까 뭐 걔들 마음이 일주일 한 달 뒤에 보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약간 너무 길게 하면 또 그러니까 약간 텀을 주고 그 일주일이라는 날짜를 굳이 빡빡하게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법률적인 문제로 뭐 법원에서 뭔가를 받았다라든가 내용 증명을 받았다라든가 그럼 굉장히 당황하는데요. 보통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럴 때 저희 B&I에 같이 이런 협업단체를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변리사님도 계시고 변호사님도 계시니까 그 자주 만나니까 가서 그냥 이게 물어보면 이게 그렇게 겁내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라고 하고 상의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 변호사나 변리사님하고 쉽게 이렇게 상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그런 일이 있으시면은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바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라 라는 것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허 및 상표에 관한 유의사항 베스트 10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유익한 정보들을 변호사님들께서 계속 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입니다. 제품 및 서비스 출시 전에 경쟁사의 장벽 특허라든가 상표를 조사하라.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하고 짝수는 한승재 변호사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출시 전에 실제 제품이면 양산 단계 또는 이제 서비스면 실제 런칭 단계 그 전에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요. 가끔가 대기업들은 이제 삼성, LG가 이런 회사들은 제품의 설계나 기획 단계부터 장벽 특허, 그러니까 미국이면 뭐 냉장고에 월풀, 뭐 유럽의 밀레 이런 데 조사를 해서 실제 양산 단계에서 침해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왜냐면 기껏 몇십억 들여서 라인 깔았는데 제품 다 풀어놓고 했는데 그거 침해가 되면요 제품 다 회수해야 돼요. 폐기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상표 같은 경우도 아까 존인 엔딩께서 말씀하셨지만 프랜차이즈 다 펼치고 간판 달고 홍보 엄청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축된 상표가 있어요. 그럼 아까 팀원 사과문 한 것처럼 올려야 되죠. 소비자한테 새로운 브랜드 인식시켜야 되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표를 좀 상표든지 특허든지 내가 현실적으로 비즈니스에 돌입하기 전에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아니면 한번 몇백 들여가지고 할 거 한 몇십억 날릴 수가 있는 경우가 생겨요. 네, 제가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경험이 있는데 어떤 사업가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제 이름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도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했는데 이런 이름 어떠냐 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일 먼저 상표를 등록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한 2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상표 등록하셨어요? 그랬더니 네,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6달 지나서 또 만났어요. 상표 등록하셨어요? 아직도 안 했어요. 1년 지나서 만났는데도 아직도 안 하신 거예요. 비즈니스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도 있었어요.
뭐냐 하면 자영업을 하시거나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표 등록이라든가 특허라든가 주식회사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게 너무 커 보여서 좀 무서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그리고 전문가한테 잠깐 협의하면 그렇게 막 비싼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제품 출시 전에 특허 상표를 신청하라. 네,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던 그냥 최대한 빨리빨리 하라는 뭐 그런 말씀이신데요. 일단 특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개를 해놓고 그다음에 특허를 출원하면 우리 것 때문에 거절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예외 규정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이제 먼저 특허를 내야 되는 게 좋고, 상표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출시하고 나서 이제 상표를 출원하게 되면 우리 것 때문에 거절되는 일은 없지만 뭐 제품이 조금 좋아 보인다든가 아니면 조금 이제 기존에 뭔가를 잘 팔던 회사에서 나온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상표 브로커들이 바로 이제 달려들기 때문에 그 제품을 출시해놓고 이제 사업하다가 상표를 뺏기면 다시 이제 제품을 회수하고 뭐 그래야 되는 작업이 있어서 제품 출시 전에 특허나 상표를 신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까 전에도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뭐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들이고 좋은 사람들인데, 간혹 가다가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출시 전에 특허와 상표를 신청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건 뭔가요? 이건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이게 제가 옛날에 했던 건데요. 이게 2000년대 후반에 정우성하고 김태희가 했던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시하기 전에 LG에서 특허를 냈는데, 이게 아까 한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품 출시는 무조건 특허 출원을 해야 된다는 어떤 내부의 규칙이 있어서 저한테 한 달의 어떤 시간을 줬어요. 근데 제품 출시일이 김태희 씨 스케줄하고 엉켜가지고 그게 확 땡겨져서 제가 한 3, 4일 동안 집에 못 가고 특허 명세서 쓰고 출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태희 씨 스케줄이 제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그럴 정도로 대기업이나 특허를 중시하는 회사들에서는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특허 출원을 하는 거를 이제 뭐 어떤 진짜 신조처럼 여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군요. 대기업에서 그걸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네. 매뉴얼에 따르면 제품을 내기 전에 특허 출원하는 것, 그리고 상표 같은 거 출원하는 것, 그리고 웹사이트 도메인 확보하는 것, 그죠? 맞습니다. 네. 요즘 그러면은 김태희 씨 팬은 아니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김태희 씨 같이 천상에 있으신 분께서 이런 변리사님한테도 영향을 미치셨네요. 자, 3번. 너무 완벽한 특허 기술 자료 준비에 시간 쓰지 마라. 네, 특허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은 대상이 돼요. 근데 특히 이제 엔지니어 마인드가 정말 강하신 분들은 기술의 완성도를 위해서 특허 기술 자료를 정말 완벽하게 만들고 시제품까지 만들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만큼 시간이 소비가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업계 아이디어라는 건 비슷한 시기에 우후죽순 나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대략적인 기술적 개연성만 가지고 특허 출원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어떤 후출원이 돼서 밀리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겪었던 바로는 어떤 분이 자료를 저한테 처음 의뢰한 때부터 자료 준비 완벽하게 될 때까지 한 3개월이 걸렸어요. 제가 볼 때는 한 2주 정도 있으면 이 정도면 특허 출원해도 저는 자기는 더 완벽성을 기해야 된대요. 근데 그 사이에 그거하고 유사한 기술이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좀만 땡겼었으면 그 공개일보다 먼저 특허 출원해서 그 공개된 문헌 때문에 장애가 없었을 건데, 그 뒤에 그 뒤에 출원이 되는 바람에 특허 등록받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차피 자료를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 와도요, 그 자료가 특허 문서의 적합성인지 여부는 잘 모르시거든요. 결국 저희하고 면담을 해서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만 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괜찮은 특허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개문발차해라. 아이디어가 괜찮은 게 있으면. 네. 요즘 작곡가들이 편곡자라고 해야 되나요?
작곡이 요즘 굉장히 쉽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편곡자 프로듀서가 있는데 작곡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뭐 평생의 꿈이야 나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그 떠오르는 악상 같은 게 있으면 뭐 몇 마디만 흥얼흥얼 하는 거 정도로만 해서 가져오면 편곡자가 곡을 만들어준대요, 그냥. 그런 것처럼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거를 변호사님한테 가져가시면 아마 훨씬 빨리 특허로 등록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4번, 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 상표를 통한 제품의 다각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라. 무슨 얘기인가요? 네, 요거는 이제 지식재산권 제도에 특허와 상표와 그리고 디자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구분을 못 하시는데 특허, 디자인, 상표 이렇게 각각이 서로 이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한 가지 제품을 가지고 보통 이제 한 가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면 이제 뭐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특허를 냈으니까 뭐 다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세 가지가 각각 보호하는 권리가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각자 따로따로 권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뒷장을 보시면 이게 이제 회오리 감자, 시판 중에 이제 회오리 감자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 그냥 감자 이렇게 깎아서 이제 회오리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맨 위에 보시면 이제 회오리 감자를 성형하는 기계, 요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특허를 보호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회오리 감자는 모양도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리고 회오리 감자라는 것도 이제 조금 일반인이 봤을 때는 식별력이 있기 때문에 회오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상표를 등록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각적으로 보호를 받아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침해를 하려고 해도 세 개 다 이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침해를 할 수 없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 사례인가요? 이게 뭐 김재용 변호사님이 잠깐 알아보셨다고 하던데. 예, 실제 이제 명동에서 노점상 하시던 분이 IP에 눈을 뜨셔서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같은 노점상들 많이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등록하셔가지고 예. 이걸로 돈 버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너는 IP라는 게 알면 득이 되고요. 모르면 독이 됩니다. 그렇군요. 내가 등록했으니까 너는 이거 회오리 감자 팔지 말아라. 네네. 그랬군. 자, 알겠습니다. 5번 갑니다. 특허 출원과 특허 공개와 특허 등록은 다른 것이다. 이거 약간 좀 기술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시라고 믿고요. 예, 어떻게? 뒤에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지금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 문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좌측을 보면 특허 공개 공부라고 되어 있고 옆에는 등록 공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가 뭐냐면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출원을 하고서 1년 6개월 후에 무조건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복된 기술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저럴 때는 권리가 없어요. 그냥 공개 문헌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특허 권리 범위 뭐니 이런 내용들은 아직은 법적 지위를 획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옆에 등록이 되면 이제 권리가 픽스가 되면서 저기 있는 권리의 내용대로 자기가 침해를 주장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라이센스를 줄 수 있는데 이제 공개하고 등록을 간간히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어떤 분은 공개 특허 공보에 공개 특허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특허 공부도 하고 남한테 동네방네 특허 받았다 선전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가지고 경고장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그거 보고 또 위축이 되는 거죠. 아, 특허 받았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등록을 받아야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개 공보 뒤에 A가 있고 등록 공보 뒤에 B1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특허 번호 뒤에 A가 써 있으면 그건 공개 공보예요. 그리고 모든 번호 뒤에 B가 써 있으면 등록 공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특허를 출원하고 공개하고 등록하고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외부에 알려지는 게 다른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6번. 특허를 취득했으면 동네방네 알려라. 네,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특허를 활용하는 거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특허를 뭐 비용도 많이 들고 뭐 시간도 많이 들이고 해서 어떻게든 획득을 하셨잖아요. 등록된 특허를. 그럼 이제 특허를 활용하는 방안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럴 때면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할 때도 이 특허가 이제 요 제품이 이제 특허를 받은 거다라고 이를테면 이제 가운데 있는 여명처럼 사실 뭐 여명에 대한 권리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특허를 받은 게 있으면 홍보 목적으로도 많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부 지원 사업에 상시자금 받을 때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려면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 제품이 특허가 있다는 걸 많이 알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놔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서 이 제품에 특허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제품을 뺏기지도 않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뭐 그냥 뭐 이런 거 침해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상대방도 이 제품에 특허가 있다는 걸 알아야 그거를 뭐 뺏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냥 홍보는 뭐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 여명 808 제가 사 먹으려고 봤더니 굉장히 뭐 10,000원 가까이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 특허 받은 내용이 사실은 뭐 그렇게 뭐 엄청난 대단한 기술은 아닐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그거는 이제 여명에 들어간 그런 성분을 가지고 이제 특허를 받은 걸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막 엄청 고도의 기술이라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대한 성분 비율로 받은 거라서 권리가 이렇게 엄청 넓게 잡혀 있진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이런 요리할 때 레시피 같은 것처럼 이런 거였나 봅니다. 네네, 맞습니다. 요리도 그냥 레시피로 특허를 받을 수가 있어서 얘도 여명 808도 똑같은 겁니다. 요리도 레시피도 특허를 받을 수가 있군요. 이거 새로 알았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대단한 사업가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7번. 그 해외 특허는 한국 특허 출원은 1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한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예, 뒤에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그 원칙적으로는 앞에 0개월 한국에서 진행을 한 다음에 1년 이내에 미국이나 일본, 중국으로 진행을 하시면 미국, 일본, 중국의 출원일은 한국보다 늦지만 그 1년의 기간만 준수를 하게 되면 한국 날짜로 땡겨줘요, 날짜를. 근데 1년을 넘기게 되면 소급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게 되면 불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이라는 부분은 꼭 준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개별국,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다 보면 1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국가는 지정을 못했는데 내가 해외 출원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그 PCT 국제 출원이라고 개별국이 아닌 그 국제 기관이 있습니다. 스위스에 국제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일단 1년 이내 해놓고 그 다음에 좀 고민을 했다가 그제서야 미국이나 중국, 일본 이런 데로 가면 되고요. 아까 존윤 앤디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국 특허 출원한 다음에 해외는 뭐 사업이 되겠어? 근데 2, 3년 하다가 갑자기 인도네시아에서 빵 터졌어요. 그때서야 부랴부랴 해외 출원해야겠다라고 하면 등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이미 공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반드시 내가 해외 사업까지 할 거다라고 하면 1년이란 기간 준수하셔야 되고, 개별국이 힘들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임시적으로도 PCT 출원이라고 하시는 게 안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1년 이내. 8번.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잘 고른다. 뭔가요? 시간이 얼마 안 네, 남아서 이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표를 내시는 분이 가끔 착각하시는 게, 내가 이제 뭐 A라는 상표를 내면, 그러니까 뭐 B&I라는 이름의 상표를 내면 그게 이제 모든 상품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근데 특허청에다가 이제 상표 신청을 할 때 내가 이 제품의 뭐 이름이라든가 그거와 같이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를 고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애플이라는 이름을 핸드폰에만 등록시켜 놓으면은 그 핸드폰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이 뭔지, 혹시 아니면 그 이름이 조금 더 나중에 추후 사용하고자 하는 이름이 뭔지를 잘 생각하셔서 그 상품을 좀 잘 특정해서 출원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변리사님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9번. 보통 명칭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 외에 독특한 단어 로고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서 뭐 사과에 애플이라는 상표를 쓰면 그건 일반 명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익적 목적 때문에 누구한테 상표 등록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뭐 쿠키에, 과자에 뭐 스위트 쿠키, 뭐 스위트 추러스 이런 말을 써도 달콤한 추러스, 달콤한 과자라는 누가 써야 됩니다. 최근에 제 어떤 병원에서 어떤 의료수를 페인리스란 말을 쓰고 싶대요. 페인리스. 고통이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누구나 써야 되는 공익적인 목적을 담고 있는 단어를 꼭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텍스트로만 절대 등록이 나올 수가 없고 로고를 달아야 돼요. 재밌는 독특한 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전에 스위트 추러스를 좀 달고 싶은데 해가 뜨는 모양을 달았는데 그걸로는 안 되고요. 좀 그 제품 그 단어와 별도로 앞쪽에다가 좀 재밌는 로고를 보셔야 돼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저희가 보고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이런 일반 보통 명칭이나 특성, 뭐 재질을 그대로 나타내는 단어는
어느 누구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걸 명심하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특히 변리사님들의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변리사님들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될 수도 있겠다. 보통 쓰는 단어들도. 마지막 10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예,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것저것 특허 상표에 대해서 이것저것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제 변리사를 만나기 전에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특허나 상표 같은 경우 가끔 이제 그냥 혼자서 해도 되겠네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분들의 노력은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막상 출원하고 나서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만약에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과정에서 조금 실수하는 부분이 있으면 권리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권리가 안 나오고 아예 다른 권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주변에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있으면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최강의 변리사님 두 분을 모시고 특허 및 상표에 대한 유의사항과 자주 나오는 질문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 사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필요한 분들은 이거 사진 찍으시기 바라고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됐는데요. 제가 아는 여행사를 하시는 대표님이 계셨는데요. 여행사는 요즘 이제 6개월 동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거의 끊기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폐업을 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회사가 쓰는 여행사 분도 연락을 드렸는데 폐업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저희 멤버 B&I 코리아 멤버였던 분은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사업가 동료분들의 도움으로 처음에 영업하시는데 그래도 좀 수월하게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통 힘든 일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에서 각자 도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각자 도생하면 실수도 많이 범하고 다시 일어서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사업가들의 최강의 사업무기 B&I 그리고 B&I 그 세상의 비즈니스 방법을 바꾸는 신뢰하는 사업가들인 B&I의 멤버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네이버에 김재영 변리사라든가 한승재 변리사 치면은 그분들한테 상담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